국어가 너무 안 좋아요. 수학 포기하고 국어부터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네. 지금 우리 수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수출 일단 신경 덜 쓰고 일단 그 국어부터 포커스해 하면서 환율을 던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내수 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금융 매크로의 황제, 전 국민의 금융교사 신한 패스파인더입니다.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제 패스파인더 이제 단장이 되셨어요. 예. 패스파인더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원래 풀네임인데 신한은행하고 증권의 박도기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이 전문가분들이 88명인데 네. 그분들 다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그 프리미어라는 신한 프리미어라는 그 웰스 매니지먼트 브랜드죠. 그래서 우수 고객분들한테 그 전문가들이 애자일 조직처럼 딱 맞춤형으로 네. 항상 팀을 만들어 가지고 유연한 팀이죠. 그때 딱 이슈에 맞는 주제들로 상담을 해드리는 네.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단장이라기보다도요. 네. 사실은 단장보다는 약간 총무 같은 느낌으로 같이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최대한 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명의 단장이에요. 대단하다. 부서 88명의 부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딱 오시는 날 한국은행 금토기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 증시학대TV에서는 동결 의견을 내긴 했는데 예. 동결됐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번엔 동결을 해도 됐고 인하를 해도 됐어요. 예.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섞여가지고 기자회견도 평소보다 좀 길었고 논란도 좀 많았고 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언급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이죠. 열흘 전만 해도 전문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 1월달 인하를 좀 세 차례 연속 인하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많이 꺾일 것 같다라는 이슈. 그 이제 지난 11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는 환율의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리를 깜짝 인하를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다들 좀 이렇게 놀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환율이 지금 1,450원, 60원이지만 지금 실물 경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약간 한국은행 쪽에서요. 아마 12월 말경이었을 거예요. 12월 말경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원 한 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성장과 물가와 금융안정 이 세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는 성장이 가장 후순위라는 얘기를 해요.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더라도 물가하고 금융 안정이 만약 이슈가 된다면 그거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은 총재 코멘트가 있었던 게 인티그레이트드라고 해가지고 통합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쓸 때 물가만 보면서 가면 답이 없다. 그래서 항상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과 물가와 금융 안정을 함께 고루 고민을 해야 된다. 오늘도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자회견 때. 그걸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한번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은 총재 직접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환율의 레벨보다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잠깐만 볼게요. 환율이 얼마가 올라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환해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환해지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3개월 동안 환해지를 한다고 치는데 지금 환율 보면서 설마 3개월 안에 1,500원 넘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1,500원 밑으로 잡아놔요. 근데 만약에 단기에 환율 변동성이 탁 튀면서 환율이 1,550원 탁 올라가잖아요. 환해지 계약을 해놨으면 이거 증거금을 더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없는 돈을 갖다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메워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 어딘가 이 증거금을 갖다 더 메워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환율이 뛴 게 단순히 어떤 수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었던 자금이 더 썬크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만약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예측 가능하게 올라가는 게 레벨이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을 때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실물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도 그게 저희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의 어떤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1,400원, 1,500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에 급격하게 변동을 할 때는 그걸 어떻게든 눌러주겠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단기로는 환율이 좀 많이 올라온 게 분명히 보이죠. 11월 달 말 대비해가지고. 두 번째는 1,485원에서 1,460원으로 눌러놓긴 했지만,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이 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패키지들이 나왔을 때 이게 외환시장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금리를 먼저 인하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서 실물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네.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증거금의 리스크 같은 것들도 생겨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을 좀 건너뛰고 2월 달을 보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한 번 정도는 쉬어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서 가고 싶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 플로우를 따라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환율, 네, 그렇죠.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환율 변동성이 네, 그렇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네.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럼 다음번에 내립니까? 다음번에는 내릴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미래를 보면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는 조금은 더 클리어해지는 면이 분명히 나타날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예측 자체가 안 되고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혹시 그렇죠. 그런 기사 보셨어요?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입장에서 IRS라고 해서 그 미국 국세청이잖아요. 네네. 지금 ERS를 만들고 싶답니다. 인터널이 아니라 엑스터널이거든요. 네. 이게 왜 나오냐면 트럼프는 감세하고 관세가 핵심이잖아요. 감세를 통해서 법인세를 낮춰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게 포인트인데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가 커져요. 그렇죠. 그럼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죠. 황당하게 증세할게요. 네. 말이 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들어보세요. 미국 내에선 감세하고 다른 나라한테 증세하면 되죠. 네. 그 다른 나라한테는 증세가 관세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때리게 되면은 많이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N의 숫자를 키워야 되죠. 그래서 보편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고 고율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보편 관세, 고율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패키지로 초반에.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세게 나오면 오히려 환율의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하고 가겠죠. 근데 일단 예를 들어서 45일 정도 지나면은 초반에 들어왔을 때 관세를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지 그런 것들이 아웃라인이 좀 나오면서 그러겠죠. 외환시장이 그래도 그 영향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생각해서 과도하게 달러가 세졌던 거라면 그런 것들이 좀 풀려나오는 이슈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템포 보고 가려는 모습이 조금 더 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한 템포 쉬었다가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사 방향을 보고 금리를 내리면 지난번 최상무 부총리 얘기했던 것처럼 원화의 뉴노멀 시대, 즉 1,400원이라는 뉴노멀의 시대가 이제 본격화 계속 되면서 네. 일본 엔화도 엄청 약세잖아요. 네네. 옛날 뭐 80원, 달러당 80원, 90원, 100원 하던 게 100엔 하던 게 지금 뭐 150엔, 160엔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럼 우리도 이제 1,150원이 장기 이동 평균 근처였는데 이제는 그건 이제 다 물 건너갔고 네. 앞으로 무조건 1,400원 이상, 1,500원 막 이렇게 놀 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네. 해외여행은 어떻게 가지? 뭐 네네네. 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은 좀 드는 게 환율을 2004년부터 봤거든요. 이제 2004년, 5년 넘으면서 이게 환율이 1,000원이 깨지더라고요. 2005년에. 네. 그래서 2007년 10월에 900원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때 전망은 700원이었고요. 달러 700원 간다. 예. 그때는 달러가 계속 빠질 이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미국의 힘은 약해질 거고 달러는 끝났다. 달러 패권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게 환율은 원래 세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장기 평균 1,150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1,150원 환율 보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환율이 뛰었냐고. 네. 예. 그때는 1,100원만 넘어도 되게 불안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1,200원 넘으면 되게 무섭다고 했었어요. 네. 1,200원 넘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1,300원이면은 언감생심이죠.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엔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 1월 1일로 가보면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이었어요. 그때 엔화가 달러당 90엔이었거든요. 예. 지금 엔화가 160엔입니다. 그렇죠. 원화가 1,460원이에요. 원화는 한
한 30% 정도, 20 몇 프로 절하된 거거든요. 네. 엔화는 원화로 따지면 1,800원 찍은 거나 다름없죠. 네, 따올랐죠. 그렇죠. 네.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가 엄청나게 절하가 될 때 원화는 1,200원에 상단이 불안하면 이걸 눌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엔화는 약세인데 우리가 강세죠. 원화가 네. 그러면 1,200원에 버텨주잖아요. 엔화 대비 원화는 어마어마한 강세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1,200원 하던 게 지금 930원이니까요. 그렇죠. 네. 1,200원도 아니고요. 2012년 가보시면은 1,550원 했어요. 100엔당? 그렇죠. 네. 1,550원 했는데 지금 930원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855원까지도 갔었죠. 예, 그렇죠. 만약에 네. 우리가 환율을 1,350원에서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데 지금 엔화가 160엔이면 아마 원엔 환율은 850원 네, 됐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겠죠. 네. 네, 또 그럴 그 거예요. 레벨 됐겠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이 든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애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못 볼 수 있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혼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평균이 30점인 거. 네, 전체 평균이. 네, 근데 칭찬을 할 수는 없죠. 네. 아무리 그래도 50점은 넘어간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만 50점이면 다 잘 봤는데 우리 애만 50점이 심각하죠. 예. 다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50점이면 둘 중에 비교해라 하면 다 못 본 게 낫지 않나요?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화만 절하가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통화가 절하가 되잖아요. 예. 우리도 어느 정도는 온라인을 맞춰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너무 일방적으로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흐름을 어느 정도는 캐치업을 해가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멈춰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다 약해지는데 그럼 원화가 독박으로 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동북아 3국의 지금 통화가 과거보다는 다 3개국이 모두 약세가 그렇죠. 됐죠. 물론 이제 위안화 약세가 그렇죠. 가장 약해서 옛날에 뭐 170원 위안당 170원, 180원 하던 게 지금 200원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원화가 한 10% 더 약세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3국 모두 약세죠. 달러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율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조금 긴 시기열에서 바라보면은 원화가 그렇게 불안한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움직이면 원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작년 12월 이후로. 예, 그렇죠. 이거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 12월도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글로벌리 봤었을 때는 작년 11월부터의 변화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잠깐만 생각해 보죠.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번 우리 미국 10년하고 한국 10년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잖아요. 미국 10년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 금리하고 방향성은 되게 비슷했어요. 네. 근데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미국 금리는 하늘로 떴고요. 네. 한국 금리는 바닥으로 내리꽂혔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금리 커플링이 깨지고 한중 커플링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네. 보면은 한국 국채 금리 10년짜리가 2.7%고요. 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7입니다. 네네. 둘의 금리 차가 200bp거든요.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어요. 네네.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팔고 달러 사서 미국 사는 게 금리 차가 훨씬 더 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 원래 일반적으로요.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하나를 희생해야 돼요.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네. 외국 자본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미국하고 금리의 온라인을 맞춰야 돼요. 네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리고, 이거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네. 물론 정도차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온라인을 맞춰가야 되는데 작년도 11월부터는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대외 균형보다 대내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를 때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충격이 신흥국한테 와요. 네. 그럼 수출이 어려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수라도 키워야겠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그렇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 대부분 스위스 이제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국 통화 절하하려고 해요. 금리를 낮추려고 하거든요. 네. 내수의 금리를 낮추면 저금리라는 선물을 내수해 주죠. 그러면은 차가웠던 내수가 좀 성장하겠죠. 네. 근데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우리만 금리를 낮추면 네. 다른 나라들만 그럼 달러는 강해지면서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이외 국가들은 지금 어떤 옵션을 받은 거냐면 저금리의 고환율 옵션을 받은 거예요. 네. 내수의 저금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수의 저금리가 좋죠. 좋겠죠. 네. 수출의 고환율이 좋죠. 좋죠. 네. 그럼 반대편에는 미국이 있거든요. 네. 미국은 내수에서 고금리를 받고 있죠. 그렇죠. 수출에서는 강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수와 수출에서 매크로는 미국이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들어오는 반론이 미국은 강하지 않냐? 엄청나게 강하지 않냐? 물론 그렇지만 그 환경에서 오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네. 저금리의 고환율이라는 옵션을 갖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미국 이외 국가들과 예. 고금리의
강달러라는 어려운 옵션 환경을 갖고 있는 강한 미국과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환경의 영향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예, 어쩌면 미국이 강달러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네. 고금리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좀 세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외 균형보다는요, 네. 환율보다는 대내 균형, 내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네. 그럼 금리를 갖다 인하하면서 미국하고 반대로 가겠다는 얘기는요. 네. 반대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는 환율의 상단을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건 막으면서 네. 천천히 슬슬 열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보통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확 뛰어 올라가잖아요. 확 뛰어 올라가면 누르고 네. 또 확 뛰면 누르고 확 뛰면 누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환율 레벨은 올라와 있고 그렇죠. 이런 거죠. 요렇게 가줘야 결국에는 이제 내수에서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결국에는 고환율을 통해 가지고 수출 부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가 전부 다 환율 전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스탠스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속도 조절의 문제인 거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내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를 갖다 인하할 수 있다. 네. 연내 상반기에는요 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내를 초점을 맞추면서 대외를 포기하잖아요. 이게 뭐가 똑같았냐면 국어가 너무 안 좋아요. 국어가 너무 안 좋으면 수학 포기하고 국어부터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럼 수출이 지금 우리 수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수출 일단 신경 덜 쓰고 일단 그 국어부터 포커스해 하면서 환율을 던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내수 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환율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수출도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워낙 약세가 수출주에는 이익이 네네. 되는 거죠. 뭐 네. 내부적으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행 가기 힘들어지고 물건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달러 강세가 그러면 계속된다. 네네. 트럼프 시대에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환율의 레벨이 올라가지만 영원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그러겠죠.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암시는 드렸지만 강달러와 고금리라는 옵션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이게 미국한테는 쉽지 않은 옵션이에요. 그럼 이제 아니 저기 강달러와 고금리가 왜 문제냐? 미국은 이렇게 지금도 세지 않냐? 근데 한번 잠깐 기억해 보시면 이 금리라는 건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올라서 내리고 내려서 올라요. 또 오르니까 내리고 이게 갑자기 무슨 선문답 같은 느낌이실 텐데 금리가 높아지면은요 경기가 부담을 느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경기 침체 오겠다. 그럼 금리 낮춰야겠네. 예.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가 발달해 있어서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요. 금리 낮춘다면 확 내려가서 먼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전에 괜찮아져요.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니까 막 자산시장이 부글부글 끓어요. 네. 그럼 경기 침체는 무슨 괜찮네?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와요. 이번에 좀 그렇죠. 미국이 그런 경향이 예, 있지 그럼 않습니까? 또 높아지면은 네. 경기 침체 온대요. 그래서 금리 낮춰야겠대요. 그럼 금리가 확 내려와요. 네. 그러면 또 경기 침체 안 온대요. 괜찮대요. 그럼 금리가 또 확 올라와요. 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10월 달에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했고요. 연준이 23년 9월부터 200bp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22년 10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년 10월에 미국 국채 금리가 5% 갔었거든요. 네. 그때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했었고 연준이 2.5%까지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24년 내내 7번 인하해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4년 8월 달에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엔켈이 청산되면서 난리가 났었고 네. 그래서 50bp 9월 달에 금리 인하 치고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의 국채금리 궤적을 보면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 온다 하고요. 확 잡아내리잖아요. 네. 그럼 괜찮네? 하다가 또 오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8에 와 있습니다. 네네. 이게 계속 올라가고 강달러가 계속되면 미국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미국이 힘들어지죠. 그럼 이제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네. 올해 한 번이나 없을 수도 있다면서요. 또 쫙 늘어나요. 네. 경기가 실제로 죽어버리면 네. 금리를 이렇게 요동을 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미국이 강달러를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앞으로는 올해는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도 10월 달에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 세게 할 때 환율이 1444원 갔거든요. 레고랜드 사태 있을 때. 그때 강달러를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문제니까 다 죽든 살든 우린 금리 올릴 거야. 이러던 미국이 11월 달에 들어서 22년도 11월 달에 들어와서 G20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좋은데 너네가 죽으니까 우리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미국도 어려워요. 그렇죠. 다국적 기업들의 대차 대조표가 다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사실은 미국도 큰 시장이지만 다른 나라 합산 시장이 그렇죠.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게 다 죽고 미국만 살아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건 미국한테도 디스토피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요 압도적으로 강했던 달러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부담이 컸지만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달러 유동성이 풀리니까 네. 달러 값이 확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러 강세하고 고금리를 한번 풀어줬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달러가 너무 극에 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걸 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마러라고 합의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플라자 합의 시즌 2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플라자 합의 때는요 250엔이었던 걸 120엔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렇죠. 1년 만에. 그렇게는 못해요. 이제는 외환 시장에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그 자금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0% 달러 되돌리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는 10% 깨뜨린다?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들하고 공조를 통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환율이 아주 긴 호흡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도 변동 환율이라는 건 우리 변동 환율이잖아요. 변동 환율은 고점이 얼마여야 됩니까? 변동 환율은 없는 거죠. 없죠. 네. 변동 환율인데 1,500원은 막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심리로는 1,500원은 부담스러운데 이건 저도 공감해요. 똑같이 생각하는데 변동 환율의 정의는 상단이 없어요. 그렇죠. 예, 물론 하단은 0이지만 네. 상단이 없어요. 변동 환율제를 제대로 적용을 하면서 만약 미국의 성장이 너무너무 강하면 환율이 계속 살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러줘야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긴 호흡에서는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강달러에 대한 부담을 미국도 굉장히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미국이 강달러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순간 그렇게 했을 때는 무언가 달러 약세 전환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 금융경제에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지금 달러 강세가 가고 있는 이유는 금리는 사실 긴축적인 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기준금리가 지금 4.25에서 4.5면 아,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약간 제약적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강달러까지 갔는데 이게 그다음 계속 유지되고 최근에 뭐 금리가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 게 경기가 너무 계속 호조고 네. 쉽게 안 꺾일 것 같고 예, 예.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쉽게 또 안 꺾일 것 같고 네네.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4%가 넘으면 높은 금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애가 있는데 저 중학생 애는 20kg 바벨이 한 개예요. 네. 만약 이 애가 25kg를 들고 있으면 얘는 오반 거잖아요. 이건 너무한다. 애 학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가 25kg를 들게 했는데 조만간 쓰러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힘든 표정이 내색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지? 네.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생인 거예요. 네. 그럼 중학생 때보다 훨씬 더 몸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kg가 사실은 한계인 거죠. 네. 이 친구한테. 그럼 25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4.25에서 4.5인데 우리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걸로 꺾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어쩌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물론 그게 컨트로버셜하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보우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캔자스 시티 연은의 슈미드 같은 사람들은 지금 중립금리인 것 같다. 네. 이미 온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약적인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몇몇 위원들은 예를 들어 굴스비 같은 사람은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엔 중립금리라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워낙 탄탄해진 미국 금리를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돈 몰아주는 미국 경제를 바라보면 그렇지. 4% 금리도 결코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3%까지 내려와야지 좀 완화적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FOMC 때 보면은 9월달에 0.5% 금리 인하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때 9월달에 3, 6, 9, 12월에는 연준이 SEP라는 걸 해요. 점도표를 예, 그렇죠.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점도표랑 그다음에 이제 성장 전망, 물가 전망을 해요. 네. 성장 전망, 물가 전망을 다 끌어올렸거든요. 성장 네. 좋아질 것 같고 물가 올라간대요. 근데 금리를 내려요. 50bp나.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파월 회장한테 전부 다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전부 물어본 게 아니 어떻게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양호한데 어떻게 금리를 50bp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파월 회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라 리캘러브레이션이다라는 걸 써요. 리캘러브레이션은 계산을 다시 한 거죠. 뭔가 재조정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 금리가 너무 제약적인 영역에 있어서 너무 제약적인 거를 어딘지 모르지만 이 중립적인 영역까지 빠르게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장도 물가도 높으면 여기서 조금 더 중립금리가 올라오지만 이미 우리 금리는 5.5라서 이 위에 있어. 그래서 네. 재조정할 뿐이야. 이렇게 해서 끝내거든요. 예. 12월 달 FOMC 때 뭐라고 하냐면 파월 회장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연준 위원들도 이제 재조정은 끝났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지금이 중립금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너무 높은 영역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금리 인하의 룸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긴축적이었는데 이제는 네. 그냥 저스트 단지 그렇죠. 긴축적인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이 또 가능하냐면 괜찮은 거냐?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중학생 얘기. 중학생이 25kg 들고 있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애가 성장해서 애가 체력이 강해져서 저게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제 곽도기 부장님이 얘기한 거죠. 30분만 이거 멀쩡한 표정으로 들고 있으면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애가 사려고 때 들고 있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네. 너무너무 그냥 사기가 올라서 들고 있었는데 30분 지나니까 이제 애가 앞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25kg를 못 견디는 거였어요. 그렇지. 알고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살짝 4.0, 하시는 그렇죠. 거죠? 4.25에서 4.5가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가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힘들 땐 언제든지 내려줄 거니까 우리 형님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괜찮을 거라는 그 낙관론이 네. 어마어마한 사기 충전을 만들면서 네. 4.25, 4.5에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데 속으로는 골병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금리 더 안 내릴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만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30분 후에 10만 원 안 줄 수 있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에 엔캐리 청산이 있었잖아요. 네. 작년 8월에 경기 침체로 확 돌아서는 그 순간은 되게 짧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재작년 10월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22년 10월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랑 23년 10월에 나왔을 때랑 작년 7, 8월에 나왔을 때랑 작년 7, 8월에 경기 침체를 말할 때요. 분위기가 너무 한꺼번에 확 바뀌었어요. 그때 저기 매파였던 위원들도 더들리, 에리언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등장해서 얼굴이 하얘져서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고. 금리 높게 유지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빨리 내려야 된다고 이랬거든요. 네. 왜냐면 시그널이 보인 거예요. 안 주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애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얘기하는 거죠. 줄 거야. 그럼 또 네. 근데 지금 안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제약적인지 아닌지는 금리 레벨을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경제의 실질 체력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실질 체력이 아니라 사기를 갖고 움직이는 건지 멘탈 게임인 건지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죠.